오스만 가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이제 창립자인데 실제로 기록이 잘 없어요. 아, 오스만에 대해서는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사망 연도도 불분명해요. 사망도? 네, 1323년인가? 24년인가? 기록에 따라 좀 다르고 보통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뭐 네. 부모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뭐 옛날에 어떤 왕족이었다고 썰을 풀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소년 시절에 뭘 했는지도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약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와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오스만 가지라는 이 창건자가 한 번에 큰 제국을 만든 건 절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규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시리즈로 쭉 가고 있던 밀린 숙제 해야죠. 네 튀르키예 튀르키예 이야기 좀 가보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할 이야기 되게 많은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역사 이야기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실 튀르키예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막 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너무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면 그때 이후에 또 완전히 거기 살던 사람도 다 바뀌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리스인들이 다 그 근처에 이주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불가리가 한번 뭐 셀주크, 뭐 오스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시작돼서 지금 현재 튀르키예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잘라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오스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어진 사람들 네. 그 시작을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예,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에 이제 조선. 그런 식으로 지금 튀르키예 공화국 이전에 오스만 제국.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번, 4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래도 꽤 오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왕조,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신기한 나라라는 게 이 한반도에서 이제 그 왕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기본 한 500년은 가요. 네. 고려, 조선, 네. 뭐 신라는 뭐 거의 한 1000년 이제 갔었죠. 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이제 그래도 명이 길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총 623년 동안 존속됐었어요. 그러니까 1299년 13세기 말에 시작을 해서 1922년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되게 컸죠. 길었죠. 네. 그래서 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오스만 그러면 되게 좀 약한 나라 뭐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오스만. 예, 맨날 나폴레옹 뭐 유럽한테 쥐어 터지고 뭐 이제 이랬던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전성기 시절을 보면 지금의 유럽의 발칸반도, 세르비아, 뭐 불가리아 이제 있는 발칸반도.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흑해 남쪽.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까지. 뭐 아랍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이집트.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가 다 오스만 제국의 이제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륙으로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에 걸친 이제 광대한 제국을 이제 건설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국가로 따져보면 지금의 이제 오스트리아 빈 근처까지 쳐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뭐 폴란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모로코, 에티오피아, 뭐 지금 아랍의 이제 이란, 요 국경선 지역까지가 전부 다 이제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이제 영역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동서남북으로 뭐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튀르키예가 되게 입지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입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뻗어 나가니까 조금만 나가도 예, 3대륙에 걸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저 아시아 동쪽에서 이제 출발하면 한참 가도 아직 아시아인데. 여기 이제 유럽이랑 뭐 아프리카 사이 딱 그 아시아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이슬람을 국교로 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배 계급들이 주로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었고 국교로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들은 무조건 다 이슬람을 믿어라 이런 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질 때 집어넣어서 실제로 국교로 이슬람이 들어간 건 한 46년밖에 안 돼요. 계속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주류였고, 하지만 종교들도 다른 종교들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래요? 예, 원래 이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일단 충성만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다 받아줘야 되는 거. 너 피부색이 뭐야? 너 조상이 누구야? 그다음에 너 무슨 말 써? 너 종교가 뭐야?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세금만 내라. 세금 내고 전체적인 룰에 대해서 잘 따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제국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름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게. 오스만 제국이요? 예, 오스만 튀르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스만 투르크. 예. 예, 또 오토만 제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책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 약간 오토만으로 많이 예, 알더라고요. 오토만으로 많이 부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네. 예, 조선으로 따지면 이성계 같은 네. 이제 이 분이 이제 오스만 가지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이 예, 오스만 가지예요.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라틴어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대한 뭐 영도자 이런 뜻의 이제 마누스 어미로 붙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만을 오토마누스 뭐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식으로 하면 오토만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하여튼 미국 사람이랑 뭐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예. 오토만이라고 예, 그래서 오토만이라고도 많이 쓰죠. 이제 보면은. 영어는 오토만이라고 하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통상 이제 뭐 투르크 제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튀르크 뭐 지금 튀르키예 이야기도 했지만 네. 튀르크라는 것들은 원래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이제 지금 튀르키예 동부 쪽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 좀 깡촌이에요. 예, 좀 고산지대 농사 잘 안 되고 좀 척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게 이제 튀르크였어요. 근데 이제 전체 오스만 제국 전체 영토가 되게 넓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대충 낮춰 부르는 뭐 그런 정도 용어였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 후기로 갈수록 이제 과거에 같이 한 제국 영토에 있던 뭐 기독교 세력 떨어져 나가고 네. 또 누구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만 딱 남은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 영토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슬람 비중이 확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어 이제 오스만어를 쓰는 사람 비중도 딱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이러다 보니 뭔가 이제 민족처럼 그 전에는 별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별로 개념이 없다가 우리가 뭔가 다르지, 우리끼리는 따로 뭔가 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말도 같고 정체성도 같고 찾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원래 이 아나톨리아 동쪽을 부르던 이제 튀르크 이게 이제 널리 사용이 이제 되면서 네. 이제 스스로를 이제 튀르크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예, 오스만하고 붙으면서 오스만 튀르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이 됐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이제 제국의 이름은 오스만 제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이 오스만 제국은 상당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제 근현대사를 많이 배우죠. 네.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게 항상 오스만 제국은 맨날 쥐어 터지고 땅 뺏기고 또 유럽 국가들이 또 도움 줬다가 또 뒤통수 치고 맨날 당하는 존재가 이제 오스만 제국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막강한.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전까지 유럽과 관련된 역사에서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던 세력은 오스만 제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이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유럽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강력해지면서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의식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뭔가 관계를 개선해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항상 유럽의 공동의 적은 이제 오스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스만 힘 세지기 전에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 정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만이 이제 중동의 맹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오스만 이전에 뭐 셀주크도 있고, 십자군 전쟁 시절에는 뭐 셀주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개 있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염없이 역사 얘기만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오스만 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오스만 가지. 오스만 가지. 이제 창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가지. 그래서 오스만은 이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고 이제 가지는 이슬람 전사.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뭐 넓게 보면 부족장. 오스만 가지 그러면 이제 오스만이라는 이름의 부족장 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만 장군 내지는 뭐. 그래서 뭐 이 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배꼽에서 나무가 자라서 뭐 온 세상을
이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밑에서 뭐 샘이 솟았다. 예, 뭐 가슴에서 달이 이제 나와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뭐 이런 전설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는 달 좋아하고, 그다음에 오아시스, 샘물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상징화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긴 한데 약간 신화적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이 잘 없어요. 오스만에 대해서는? 예, 오스만 가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이제 창립자인데, 창건자인데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사망 연도도 불분명해요. 1300 사망도? 네, 1323년인가? 24년인가? 기록에 따라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뭐 부모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뭐 옛날에 어떤 왕족이었다가 도망갔다가 뭐 이렇게 썰을 풀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소년 시절에 뭘 했는지도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약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와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스만 가지라는 이 창건자가 한 번에 큰 제국을 만든 건 절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그 이후로 이제 몇 대에 걸쳐가지고 쌓아 올리면서 이제 제국의 틀을 이제 갖춰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왕이 하나 딱 등장을 하면 처음부터 번듯한 영토와 딱 그 체계를 갖추잖아요. 초반에. 그리고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보통 이제 2대나 3대 지나면 딱 자리를 잡는 데 비해서 이제 오스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작은 정말 미약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스만의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돌궐. 돌궐 투르크. 예. 네. 그래서 이 돌궐은 그 유목민족의 이제 한 종족이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해서 시베리아 그 만주,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지금 튀르키예 이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을 했었어요. 돌궐이? 예, 돌궐이. 그래서 552년, 그러니까 6세기경에 이제 부민 카간이라는 이제 이 돌궐족의 그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위구르, 오구주, 그다음에 오노트, 카룰록 등 해가지고 등등 이제 6개의 부족을 통합해서 지금의 몽골에 있는 오르홍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한 1200km 정도 되는 강이 있는데 이 주변 지역에서 이제 돌궐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돌궐이 처음 등장하는 게 751년이에요. 돌궐족과 뭐 싸움했나요? 고구려와 뭐 싸웠다. 예, 그래서 뭐 신성에서 전투를 벌여서 왕이 누구한테 병력 10,000명을 줘서 일본에게 해서 물리쳤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돌궐이에요. 근데 고구려랑 싸운 돌궐이 그 터키까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잘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만주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과는 별개의 어떤 세력이었고 그 위쪽에 몽골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의 땅이겠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도 반건조 지역. 그러니까 쭉 연결돼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우즈벡이나 이쪽으로 해서 서쪽으로까지. 거리는 대단히 멀긴 하지만 또 이 반건조 지역은 다 못 타고 다녔죠. 말 타고 다녔으니까 걸어 다니는 밑에 농경 민족의 스케일 감하고는 예, 다른 거죠. 이제 보면은 뭐 한 2달이면 가지 왜? 그렇죠. 이런 감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돌궐,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하고 농경 민족의 투쟁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아시아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이 돌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 지역에 한 면적으로 따지면 뭐 이걸 딱 뭐 철조망으로 끼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제곱킬로미터, 지금의 한 중국 면적만한 1000만 제곱킬로미터요? 예, 이르는 대제국을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진나라 이후부터 한나라 뭐 계속 북방 민족, 유목 민족들과의 전투였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대충 한 10만 제곱 아니에요? 그렇죠. 100배? 예.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제 건설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돌궐은 상당히 이제 중국 역사에도 자주 등장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좌우로 아주 긴 그렇습니다. 제국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는 이동을 해도 비슷한 기후대가 연결돼요. 위도만 비슷하면. 예. 그러니까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거는 좀 내려가면 야 습해진다, 야 너무 덥다, 뭐 춥다 이런 변화가 있지만 동서로는 그렇겠네. 예. 그래서 동서로 이동은 상당히 편한 곳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돌궐은 이제 당나라 시기에 이제 분열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돌골, 서돌골로 이제 나눠져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동쪽에는 동돌골은 이제 630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서쪽에 있는 서돌골은 이제 651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멸망을 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던 이제 세력들이 더 서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뭐 다시 이동했다가 이런 이제 쭉 우여곡절을 겪다가 시간이 이제 한 300년쯤 지나서 960년에 네. 이제 셀주쿠라는 이름의 장군이 등장을 해서 부족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사마르칸트, 뭐 부하라 이런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들을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셀주쿠 장군의 이제 손자인 토크릴 베그라는 친구가 이제 1037년에 네. 11세기에 이제 이란 고원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셀주쿠 투르크라는 이름의 나라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주쿠 투르크는 이때서부터 더 서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해서 1055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랍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뭐 이 지역까지 예루살렘 이 지역까지 이제 차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미 이 아랍인들 사이에서 이 퍼져 있던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수호자로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요때쯤 혹은 뭐 요 조금 전 이때쯤에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돌궐 세력들이 이제 한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서쪽으로 쭉 오면서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71년에 예전에 그 제가 튀르키예 초반에 말씀드렸죠. 1000년 튀르키예 요즘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되게 이제 그 2071년을 되게 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한다. 이게 1071년에 이제 만지게르트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셀주크가 동로마 제국군을 이제 격파를 하고 당시 동로마 황제인 루마누스 4세를 포로로 삼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0년 이제부터 1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가 그걸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투르크족이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를 장악을 하고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강성한 왕국을 건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 예, 아까 팔레스타인, 뭐 예루살렘 이런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십자군 전쟁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유럽 세력들하고 싸우는 와중에 힘이 많이 좀 빠졌죠. 그러다가 등 뒤쪽인 동쪽에서 이제 몽골이 이제 습격을 하면서 결국 이제 멸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주크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그 이제 투르크족들이 이제 쪼개져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얼망졸망한 국가들이 쭉 있는데 그 중 나라 하나가 이제 오스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오스만이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거대 제국으로 이제 성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의 출발점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제 서북쪽,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근처, 뭐 근처라고 하기에는 딱 아주 가까운 지역은 아니고 대충 아나톨리아 반도 서북쪽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지역 동쪽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명칭은 이제 발레지크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들은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긴 다 유목민이니까 당시에 이제 다 텐트, 파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고 이동을 하면서 게르 뭐 이런 비슷한 거. 근데 이제 이 오스만이 이끌던 이 부족 규모는 한 4만 텐트 정도 규모였다고 그래요. 텐트가 한 4만 개. 그러면 한 텐트에 이제 보통 한 2명에서 5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평균 잡아 3명이다. 그러면 한 10만 명 좀 넘는 한 15만 명 내외 정도의 세력이었던 거죠. 근데 다른 부족들은 뭐 7만, 10만. 텐트 수가 되게 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이제 그런 쪽이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는 이제 몽골 제국이 원래 딱 점령을 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몽골이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를 휩쓸고 더 이제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그다드도 쑥대밭을 만들고 더 내려가서 이제 지금의 이집트 지역까지 이제 갔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집트의 이제 맘루크 이제 왕조한테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힘 대 힘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몽골이 한번
꺾인 게 있대요.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침 이제 내부적으로 징기스칸 사망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쭉 돌아오다 보니까 그 아나톨리아 이제 이쪽 지역은 방치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후퇴를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뭔가 지배 체제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남겨놓고 이제 가는 데 비해서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은 막 점령하다가 바로 또 이제 상황이 변동돼서 이제 후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점령 지역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한 오스만과 이제 투르크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오스만 가지가 처음 만든 이제 오스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하고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마 제국하고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툼도 꽤 있었겠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당시에는 다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 지역은 다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교도인 이제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는 동로마 제국하고 싸우는 것들은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톨리아 다른 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얘네들은 좀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대상인 거죠. 어쨌든 이교도들과 제일 최전선에서 맞서서 싸우니까. 싸우고 그래서 만약에 이기면 또 그 소문이 쫙 나는 거고. 야, 오스만네가 이겼대. 이겼대. 그러면은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피 끓는 젊은 친구들이 그럼 나도 한번 오스만 휘하에 쏴볼까? 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원이라는 게 꼭 돈이 아니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오스만이 점점 영토를 이제 넓히게 되고 이제 1302년에 이제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동로마군을 격파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영토를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오스만 가지가 이제 지금 창건한 첫 번째 시절 이야기죠. 그래서 한 20년쯤 후에는 1323년, 24년에는 지금의 이제 그 마르마라해, 이제 이스탄불 그 보스포러스 해협하고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마르마라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맞은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지역인 이제 튀르키예 한 네 번째 도시 정도 될 거예요. 부르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공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로마 제국 그 턱 밑까지 수도 턱 밑까지 이제 밀고 들어간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를 공격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오스만이? 예, 오스만 가지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인 이제 오르한 가지가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1326년에 부르사를 점령을 하면서 이제 마르마라해를 사이에 두고 오스만이라는 나라하고 천년 제국인 동로마 제국이 이제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사실 뭐 후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제도를 할 거냐 이게 참 말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제 나라라는 게 이제 형제들이 있으면 이걸 장자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쪼개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뭐가 좋은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됐다가 결국은 쪼개면 나라가 계속 작아지잖아요. 대체로 여기는 뭐 형제상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한 놈한테 주고 그러면은 분란이 생기는 거는 항상 형제들이죠. 그래서 형제를 처단을 하는 거죠. 처단하는 쪽으로 갑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형제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요? 예, 죽습니다. 예. 그게 이제 통치로 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왕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형제들은 다 죽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뒤로 지나가면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 탑에다 가둬놓습니다. 가둬놔요? 예. 왕형제란 이유로? 네, 왕형제란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내가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주변에 형제들이 한 서너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철 드는 시절 아니요 어떨 경우에는 철 들기 전에도 이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까마득한 동생들 같으면 뭐 3살 4살 젖먹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죽입니다. 미리? 네. 내가 이제 왕이 되는 순간. 아니 왕은 근데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 아무리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제일 그래서 다툼도 많이 벌어집니다. 네네. 자기들끼리 정말 총칼로 싸우다가 싸워보고 싸워보고 이기고 지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왕으로 이제 무라트 1세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1326년에 태어나서 이제 1389년까지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이때 세 번째 왕 무라트 1세부터 이제 오스만이 본격적인 이제 나라 꼴을 갖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를 벗어나서 발칸 반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칸 반도를 점령을 하고 영토를 넓히고 정식 국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무라트 1세인데 이 무라트 1세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왜 운이 좋냐면 네. 이 원래 동로마 제국,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에서 따지고 보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발칸 반도. 네네네. 여기는 옛날서부터 뭐 세르비아 제국, 그다음에 뭐 불가리아 제국 등등 해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꽤 강건한 나라들이 있었죠. 동로마도 있었고. 네. 근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14세기 초반에 이 친구들이 다 비리비리해집니다. 아, 세력이 약해져요? 네, 동로마 제국, 세르비아 제국, 불가리아 제국 이 세 제국들이 다 내분을 겪던지 뭐 좀 심해져서 내전을 겪던지 가면서 이제 아주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오스만이 발칸 반도로 확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 하나 딸랑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상실하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제국이 아니고 도시국가로 축소되는 상황이 네. 이때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354년부터 이 발칸 반도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공작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니까 네. 1371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 오스만의 무라트 1세한테 신하가 되는 걸 자청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밑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봉신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쓰면 이제 봉신을 이제 청합니다. 나 신하할게요. 동로마 제국이? 네, 동로마 제국 황제가. 와. 예, 그래서 1371년부터 1394년까지 한 23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오스만국의 이제 봉신으로서 동로마 제국 황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도 바쳐요. 네. 그리고 이제 오스만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겠다, 원정을 떠나면 뭐 병력을 대주던 최소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와서 환송도 해줘야 돼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굴욕적인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지금의 이제 트리키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들을 오스만이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38년 정도부터는 이제 술탄이 이제 정식 칭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예 부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니체리라고 그래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가장 강력한 이제 무장 집단인 예니체리 부대를 만드는 게 이 무라트 1세입니다. 네. 예니체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인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도 징집 제도도 이제 이 당시 만들어요. 예,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라트 1세는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칸 반도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로마 제국을 자기의 봉신으로 두고 이제 엄청난 이제 성과를 이제 거뒀습니다만 네. 1389년에 이제 그 발칸 반도에서 세르비아와 이제 코소보 전투를 이제 치열한 전투를 이제 벌입니다. 양쪽 다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내는 피가 정말 온 들판을 덮을 정도의 예, 어마어마한 코소보 전투를 벌여가지고 네. 이때 누가 이겼는지 사실은 참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처절한 전투였는데 결국 끝나고 보면 이 오스만이 이긴 셈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발칸반도 전체를 이제 장악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무라트 1세도 이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한 이유가 이제 전투 중에 이제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가 끝난 후에 전장을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항복 표시를 했던 세르비아 귀족이 칼로 찔러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습니다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오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소보 전투라는 것들은 발칸 반도, 즉 드디어 대제국으로 가는 큰 문을 연 하나의 전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라트 1세까지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은 처음에 태조, 정조, 예, 그다음에 태종이 또 나오겠군요. 그렇죠. 세 번째 네. 이방원. 네. 상당히 이제 그 무력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기틀을 잡은 거잖아요. 이 무라트 1세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죠. 예, 여러 가지 틀을 많이 잡았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군주가 이제 바지에트 이제 1세인데 네. 이 양반은 이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좀 미약한. 아, 시험 좋았어요? 예, 13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이제 오스만 영토를 이제 제일 전성 시절엔 2배로 넓혀요. 확 넓힙니다. 발칸반도 전체 확실하게 장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은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이제 투르크 계열의 이제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눈을 동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아나톨리아 지역 동쪽을 대거 공략을 하면서 이제 올망졸망한 공국들을 다 때려잡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영토가 확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공격을 받은 이 쫓겨난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이제 이 군주들이 어디로 갔냐?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동쪽으로 가다가 네. 이 티무르를 만나요. 티무르? 예, 티무르는 이제 몽골 어떤 세력의 이제 후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목민족의 이제 위대한 지도자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몽골 제국은 막 이제 쪼개지고 흩어져 있어 여러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네. 이 티무르는 이제 몽골 제국 다 하나로 뭉쳐서 다시 몽골 제국으로 이제 부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우즈벡 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또 떨쳐납니다. 그래서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티무르라는 이름은 최고 영웅을 가리키는 그래요? 예, 호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영토를 넓혔냐면 서쪽으로는 지금의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 네. 예,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수도인 뉴델리. 인도 수도요? 예, 인도 수도인 뉴델리. 거기까지 갔다고요? 예, 거기까지 다 점령을 이제 하고 동쪽으로도 꽤 많이 뻗어나갔죠. 몽골 후예인데 예. 되게 또 남쪽으로 오셨네요. 이분. 예, 그래서 이제 티무르 제국을 이제 건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티무르가 이제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네. 지역에서 서쪽으로 쭉 오던데 이제 아나톨리아에서 쫓겨난 이제 군주들이 와가지고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네. 그러니까 저희 살려주시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막 그러니까 티무르가 누구야? 예, 너희들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야? 막 그랬더니 저 서쪽에 있는 바지에트 1세입니다. 네. 그래? 그럼 내 편지를 쓰지. 그래가지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 자, 너 뺏은 얘네들 땅 다 돌려주고 나라 다 재건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지에트 1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군데 당신은? 예, 당신 누구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00년부터 약간의 티격태격이 있다가 네. 1402년에 이제 앙카라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양쪽이 오스만하고 티무르하고 양 제국이 어떻게 보면 다 유목 민족의 이제 후예들이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는데 여기서 이제 오스만이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저요? 예, 그래서 이제 바지에트 1세가 포로가 돼요. 티무르에? 예. 아유. 예. 그럼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 티무르 1세 뭐 부하들뿐만 아니고 자식들 중에 일부도 잡혀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총 붕괴하는 네네.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들 중에 하나였던 네. 이제 메흐메트 1세가 네.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형제들하고 또 이제 싸움도 하고 다 제압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일단은 뭐 왕이 포로로 잡히고 뭐 영토도 뺏기고 했으니까 네.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메흐메트 1세는 철저하게 이제 유화 제스처를 펼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너희 이제 뭐 더 이상 신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한번 손 봐주려고 했는데 참을게. 봐줄게. 근데 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네. 좋지 너희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발칸반도 세르비아에서도 계속 얘네들이 이제 눈 치켜뜨고 틈만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야 그렇게 눈 치켜뜨지 말고 내가 너 신하로 대접 안 할 테니까 잘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사력 행사를 좀 중단을 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우호적인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메흐메트 1세는 이제 아버지인 이제 바지에트 1세가 넓혀놨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제 수습을 잘 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이제 안정으로 올려놓는 진짜?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 우리나라 조선하고 또 비슷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왕조 국가 특성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보다는 스케일이 좀 더 크고, 네. 예, 이 영토가 확정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넓혀졌다가, 네네네. 좁혀졌다가, 예. 다음 시간에 그럼 아주 흥미로운 극적인 사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극적인 사건이 있죠.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